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사를 갈 때 무당이 살았던 집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오래전에 중학생이었던 나와 동생이 실제로 겪었었던 이야기이다.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여동생 3명이서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매주 지방 출장을 다니셔서 거의 집을 비우셨고 나와 여동생 둘만이 거의 함께 생활했다. 당시 우리 세 가족은 부천의 한 주상복합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많이 허름했지만 매우 싼 가격에 매물을 구했다고 아빠도 좋아하셨고 주변에 놀 곳도 많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나도 매우 기뻤다. 그런데 이사를 간 당일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오셔서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이 집은 원래 무당이 살던 집인데 대문 앞에 큰 부적도 붙여놓고 집안에 큰 신당도 모셔놨던 집이에요. 집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우리 집은 그런 귀신이나 미신 따위 믿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사를 마치자마자 일 때문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동생과 나는 다시 단둘이 있게 되었다. 낮에 아주머니께 깨름칙한 말도 들어서 살짝 무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두근거림과 설렘만을 가지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귀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순간 이명이 더 커졌고 눈을 번쩍 떴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첫 가위를 눌렸던 나는 상황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때 좁은 방문을 비집고 무언가 들어오려는 게 보였다. 엄청나게 큰 검은 공이 내 방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이 감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 검은 공은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짓눌렀고 나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 밤을 새야 했다. 새벽을 겨우 버텨 동이 틀 때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고 나는 너무 큰 공포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다.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상태였고 나는 어제 괜히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 무서워서 헛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었다. 그리고 이튿날 밤 어제보다 더 강한 이명을 느끼며 나는 똑같이 눈을 번쩍 떴다.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갔다. 그 다음 장롱을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툭 하고 떨어졌다. 둔탁한 것이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다시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머리는 깨져 피가 난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무언가에 꽉 막힌 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억지로 힘을 주어 목이 다 쉰 채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 아기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머리는 다 터져 뇌가 보였고 뇌수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한쪽 눈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는 쉿이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깨었을 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눈물로 범벅된 채로 깨어 미친 듯이 심호흡을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쉰 상태였다. 다음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주머니가 했던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괜한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며 나를 달래주셨고 하루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다음날 돌아오실 아빠를 기다리며 또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공포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자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며 버티고 있었다. 이틀이나 가위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 못했던 나에게 잠을 버티긴 너무 힘들었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지며 잠에 들었다.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소리를 들었으나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나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동생이 집에 나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뜨지 않고 다시 깊은 잠을 청하려 하였다.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동생이 새벽에 집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눈을 번쩍 뜬 나는 당장 동생 방에 뛰어갔지만 동생의 방엔 아무도 없었다. 동생이 나간 지 3분도 더 된 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맨발로 집 밖을 뛰쳐나가 동생을 쫓았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에 나가니 저 멀리 동생이 보였다. 우리가 살았던 주택 바로 앞에는 8차선 대로가 있었다. 그리고 동생이 비틀거리며 그 8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미친 듯이 동생을 부르며 도로로 뛰어나가 동생을 붙잡았고 동생을 잡은 순간 동생은 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단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집에 모든 불을 킨 채 동생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었다.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검은 눈만 보이는 형체가 자기에게 다가와 눈을 부릅뜬 채 나를 따라오거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오빠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자기는 겁에 질려 그 검은 형체를 따라갔다고 한다. 너무 무서웠지만 검은 형체는 자신을 놔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내가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잡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뜨니 8차선 대로의 한복판이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 방금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였고 새벽이었지만 아빠는 차를 타고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짐을 싸 그 집에서 나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며 새로운 집을 바로 구해 이사를 갔다. 그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나가 그 집을 떠난 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그 검은 공이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한다. 두 번째 이야기, 그게 보인다. 지난달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 나는 낮에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에 걸리는 바람에 나는 심심해서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차 뒤에는 외건이 멈춰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조수석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 것이라고는 해도 사람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모습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운전석에 남성보다 앉은 키가 너무 낮았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남성의 어깨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라면 그 정도 키라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 여자의 머리 크기나 어깨 폭을 봐서는 분명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자리에 앉으면 남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에 머리가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어떻게 봐도 머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도 이상했습니다. 눈썹과 눈매가 완전히 치솟아 차 바깥에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일 뿐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리는 것인지 내가 떨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엑셀을 밟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미러를 보자 외건은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교차로인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외건은 앞에 있는 벽에 무서운 기세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외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들여다본 나는 너무나 큰 공포에 사로잡혀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외건 안에는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긴 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귀신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내가 백미러로 보았던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에 젖어서 붉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옷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절대로 죽지 마라. 내 친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몇 년 전, 그 언니는 새로 취업한 회사의 환경에 익숙해지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 시간도 길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언니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점차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부서져서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자세히 보니 손과 발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과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에게 동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한편 그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난간에 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양손을 들고 이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남면을 필사적으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크게 X자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뜻을 이해한 그 언니는 난간에 걸친 다리를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여자가 서 있던 장소에서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그 여자의 행동에 몹시 감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살아남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구 경산의 원룸촌 사건. 부모님은 대구 근교에 경산시 원룸촌의 원룸을 가지고 계시는데 20대 막장부터 일반인까지 갖가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난다. 잘린 다리 사건이나 낯선 중년 여자 둘이 내 원룸 문고리를 집요하게 후벼파고 들어오려 했던 사건이나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지자 농약을 먹고 몇 시간 신음하는 소리에 참다 못해 문을 따고 들어가 피를 토하며 발작하는 여자를 병원에 보내야 했던 사건 등. 근데 그중 너무 무서웠던 사건은 내가 살았던 원룸 바로 옆 건물 같은 층의 창이 마주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옆 건물 1층에 보이는 방엔 남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가깝고 창문으로 모든 게 보일 정도로 창도 커서 늘 커튼을 쳐놓고 있었다. 가끔 더워서 커튼을 젖혀두고 가끔 보면 늘 밤에 불이 다 꺼진 방에서 미동도 없이 기도를 하는 듯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런 낯선 남자의 일상이 별로 달갑진 않은지라 게다가 종교는 딱 질색이라 광신도인가 싶어 커튼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몇 주간 그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오고 사람이 모여들었다. 바로 옆 건물이라 가서 들으니 그 남자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몇 주 전에 말이다. 연고도 없던지라 문 앞에 쌓여가는 신문과 우유 그리고 이웃들의 악취가 난다는 민원으로 결국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발견된 것이다. 그 남자는 넥타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타이가 불과 며칠 만에 끊어지면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몇 주간을 부패했던 것이다. 내가 봤던 그 기도 자세는 사실 시체였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가보니 난 태어나서 시체를 본 적이 딱 한 번인데 말 그대로 청동상의 모습이었다. 검푸르게 변한 전신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바닥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우물들이 흩어진 채 시큼하다기보단 누린내에 가까운 형언 못할 냄새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제지하는 경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은 단 몇 초지만 아직도 사진처럼 생생하다. 턱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부어오를 대로 부어오른 혀가 쇠골뼈 가까이까지 길고 굵직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왜 그전엔 그 혀는 보지 못했을까? 눈은 감았지만 푹 꺼져 있었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임신한 사람과 같았으며 엉덩이 아래로 시커먼 배설물들이 잔뜩 흘러 있었다. 당시 정확한 사망 일시는 몰랐지만 부패 상태로 보아 몇 주는 되었으니
내가 늘 봤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이미 죽은 그의 시체였던 것이었다. 단 몇 초간의 모습이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은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하다. 실제로 보는 생명이 없는 육체란 상상보다 더 허망하고 공포스러웠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여동생. 어렸을 때 나와 내 여동생 캐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랐다. 모르는 게 당연했다. 우리는 온종일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엄마와 아빠는 밖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관문 밖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열변하던 아빠의 모습이 생생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선 안 돼. 새로운 이유들이 추가됐다. 한참 후에야 나는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저 사악한 동물들과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캐시와 나는 무척 가까웠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둘 다 가까웠다. 우리는 매 순간 함께였다. 쌍둥이들은 으레 그렇다고 책에서 읽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웠다. 늘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잠들었다.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꾼 일도 있었다. 책도 같이 읽었다. 캐시가 왼쪽 페이지를 읽으면 나는 오른쪽 페이지를 읽는 시기였다. 엄마와 아빠는 우리가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붙어 있다고 했다.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나와 캐시가 놀 때는 인형 2개를 가져다가 머리통을 하나로 붙여놓았다. 하도 감아놔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머리 하나인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꼭 스타카토로 걷게 했다. 캐시가 왼쪽 다리를 움직이면 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는 시기였다. 얼마 안가 우리가 가진 모든 인형들이 쌍을 이루게 되었다. 돼지 인형은 악어 인형에 붙이고 도자기 인형은 플라스틱 공룡에 붙였다. 나중에는 우리 두 사람의 베개까지 풀로 붙여놓았다. 그래야 둘이 외롭지 않잖아요. 화를 내는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나 사이가 좋았지만 캐시와 나는 성격이 참 달랐다.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도 다 따르는 편이었다. 하지만 캐시는 그 잔소리를 무척 싫어했다. 밤에 이를 닦으라는 소리에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다. 난 엄마가 만들어준 드레스를 좋아했지만 캐시는 이빨로 갈기갈기 물어뜯어버렸다. 또 캐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캐시 잘못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못하진 않았다. 사실 캐시와 나는 언제나 대화 중이었다. 캐시는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맛없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몸을 돌려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캐시가 으르렁거렸다. 너 진짜 재수없어. 우리가 왜 여기에 갇혔는데. 넌 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니? 나는 캐시에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잖아. 엄마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투닥거리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내색은 안 했지만 엄마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가 더 어렸을 때 나는 캐시와 내가 그림책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그 애들은 모두 혼자였다. 하지만 나와 캐시는 늘 함께였다.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했다. 넌 아픈 거야. 라고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널 떼어놓을 순 없대. 그럼 얘가 죽으니까 저 남자는 내가 죽길 원하는 거야 라고 캐시가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 아빤 널 사랑하니까. 하지만 아빠는 캐시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도 내심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본인들이 날 편애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캐시를 짐처럼 생각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 역시도 부모님의 편애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캐시는 버거운 사람이었다. 언제나 뭔가에 화가 나 있었다. 또 캐시는 내가 밖에 나가 친구를 만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12살 즈음 부모님은 컴퓨터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공부할 때만 쓰기로 되어 있었지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래 우리 모습에 대해 구글링 해보았다. 뇌를 공유하는 쌍둥이들. 첫 번째 검색 결과는 자궁 속에서 서로 잡아먹는 쌍둥이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 검색 결과는 샴 쌍둥이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도 건너뛰었다. 그리고 세 번째를 클릭했을 때
사진이 한 장 떴다.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성인 여성의 모습. 한 명은 몸집이 컸고 다른 한 명은 작았다. 캐시와 내 모습 같았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합쳐진 쌍둥이라고 불렀다. 그 여성들은 서로 분리되고 싶었지만 의사들이 너무 위험하다며 그 꿈 알렸다고 쓰여 있었다. 이게 우리네 라고 캐시에게 말했다. 왜 이 사람들은 분리되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캐시가 말했다. 보통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가 봐. 난 보통 사람처럼 보일 바에야 너랑 있을 거야. 난 한 번 뜸을 들이고 대답했다. 그 후 얼마 안 가. 캐시는 살해당했다. 캐시는 질식사했다. 우리가 14살 때의 일이다. 캐시가 숨을 멈춘 게 언제인지 또렷하게 알 수 있었다. 뭔가가 신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온몸에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본능적이었다. 어쩌면 캐시가 나를 통해 비명을 지른 걸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금방 침실에 나타났다. 아빠도 곧이어 나타났다. 부모님은 아니,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처음으로 얼굴에 밤 공기가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증발돼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자유였다. 각기 다른 얼굴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보였다. 그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서는 나를 야생동물 보듯 봤다. 상관없었다. 그것 역시 축복이었다. 내 옆에서 힘없이 덜렁거리는 여동생의 시체까지 잊을 정도였다. 누구도 캐시를 살리려고 들지 않았다. 나 역시 캐시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캐시를 살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들이 한 것이라고는 날 수술 준비시키는 것뿐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한다고 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이 종양을 떼어 버릴 거야. 그 종양이 바로 죽은 여동생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상할 정도로 가뿐한 느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다. 거의 눈이 안 떠졌지만 침대 옆 소파에 잠든 부모님을 볼 수 있었다. 내 몸엔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다. 그렇게 쭉 둘러보다가 문득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늘 내 옆에 있던 캐시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트윈 사이즈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다. 캐시는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몸에서 캐시를 떼어냈다. 그러나 그녀의 부재로 인한 충격 때문에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내가 비밀스럽게 원했던, 조용히 갈망했던 이 느낌이 무서웠다. 다시 누워 머리를 움직였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걸리적거리는 다른 육체는 없었다. 순간 캐시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캐시는 외로웠을까? 아니면 내가 외로웠던 걸까? 머뭇거리면서 한때 캐시와 연결돼 있었던 부근의 살을 더듬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상처와 함께 부풀어 오른 꿰맨 자국이 있었다. 캐시가 남긴 거라고는 텅 빈 공기뿐이었다.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의식을 차리고 겨우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패닉이 찾아왔다. 이건 실수였어. 캐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텐 캐시가 있어야 해. 절망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명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캐시의 목소리였다. 캐시의 목소리가 수천 갈래의 비명소리가 되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 눈이 크게 뜨여 감기지 않았다. 캐시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날 죽였어. 닥쳐라고 내가 소리쳤다. 부모님이 잠에서 깼다. 나는 그제야 내가 실제 소리내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님이 날 진정시키려고 다가왔다. 그러는 내내 캐시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내가 반응하든 말든 캐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캐시는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의사들이 캐시 없이 서고 걷는 법을 알려주는 동안에도 캐시는 계속 내 머릿속에 있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캐시의 목소리가 내 멘탈을 짓밟았다.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캐시는 또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 그것들이 베개로 내 입을 틀어막아 죽였어. 나는 아무에게도 그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누가 이해해 주겠는가.
얼마 안가 퇴원해도 좋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고 보기 흉한 상처를 가리기 위해 가발도 사주셨다. 이제 집안의 문들은 더 이상 잠겨있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 정말 천국같이 느껴져야 하는데 여동생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수개월을 고뇌하며 보냈다. 살이 쭉 빠졌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았고 캐시는 천천히 날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게 내 상상의 산물인지 아니면 캐시가 정말 내 두뇌 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걔들이 날 죽였어. 내 부모가 날 죽였다고. 캐시가 내 고막에 대고 울부짖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캐시, 그만해. 나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머릿속으로 말하려고 했지만 그저 소리내어 말했을 뿐이었다. 다시 머릿속으로 말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리내어 말하는 걸 멈추려고 입속에 주먹을 우겨 넣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나의 능력이 여동생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다. 나는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 팔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공포와 슬픔의 파도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캐시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또 지를 뿐이었다. 내 부모는 더러운 괴물이야. 그것들이 날 죽여서 정상인 딸을 얻은 거야. 베개로 날 질식시켰어. 나는 캐시에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널 죽인 게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나는 절규했다. 캐시의 목소리가 또 그쳤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 정상적이고 싶었다고. 캐시의 얼굴 위로 덮어 씌웠던 베개의 무게가 느껴졌다. 도움을 청하던 신음소리도 기억이 났다. 내 팔을 긁어내렸던 캐시가 여전히 느껴졌다. 그러자 뭔가가 바뀌었다. 멍한 느낌이 들어 몸을 내려다봤다. 내가 내 몸 위로 붕 떠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존재가 확 쪼그라들었다. 내 팔과 다리와 그리고 몸뚱아리로부터 끌어당겨지더니 머리 뒷구석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어딘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공이 된 것 같았다. 내 팔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 팔이 캐시의 팔인가? 내 목소리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다. 결국 인정했구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겨우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을 뿐이다. 아니, 우리의 머리인가? 네가 내 몸을 죽여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까지 공유 못하는 건 아니야.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 내가 언제 인정하나 했어. 내가 이럴 줄은 알고 있었고 너도 엄마랑 아빠랑 똑같아. 그래도 난 너보다 힘세고 똑똑하잖아. 내가 내 몸을 죽였지만 난 머리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캐시는 팔다리를 흔들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난 어떻게든 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지만 캐시 말이 맞았다. 캐시는 나보다 힘이 강했다.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캐시가 크게 소리내 말했다. 난 내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바라던 그런 딸로 말이지. 그리고 걔들을 죽일 거야. 두 인간의 대가리를 스테플러로 찍어버릴까? 우리가 인형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인간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나?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내가 계속 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내 머리 뒷구석에 처박힌 너를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캐시가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린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이게 벌써 7년 전의 일이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죽었다. 캐시가 부모님의 머리를 스테플러로 찍은 건 아니다. 대신 풀로 붙인 우리 두 사람의 베개로 엄마랑 아빠를 한 번에 질식시켜 버렸을 뿐. 난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부모님의 입을 틀어막은 건 내 손이었다. 내가 캐시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건 내 참회록 같은 거다. 캐시가 날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아주 잠시 동안은 내가 몸을 컨트롤해 자유를 맛보게 하고 다시 뺏는 것이다. 나는 절대 캐시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캐시는 내 일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갇혀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캐시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캐시는 살해당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말이다.